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소리 잘 안 들린다 그래서 크게 제가 하고 있는데. 잘 지내셨죠? 뒤에 햇빛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오브 타이거라는 노래입니다. 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제 수업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깨도 움직이고, 네, 이렇게, 아이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음악 조금만 감상할까요? 아이고 신나는 음악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화창하니까. 네. 아이고 끊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끊어야죠. 뭐 딱 1분만. 네, 저번에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네, 한번 뭐 관심 있어서 막 돌려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 빚도 같이 받는 거, 뭐 이렇게 단 하나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10년 전에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또 모르는 타인에게 또 5년 전에 증여하거나, 직계존속에는 10년, 모르는 타인에게는 5년 이렇게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계산한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그 공과금, 빚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감면을 해준다. 물론 뭐 장례비는 당연한 거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상속세 신고할 때 뭘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시가로. 나머지 것들은 평가나 공시지가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거의 시가로 안 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가로 하면 시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얘기했는데, 증여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싫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받을게요. 근데 받긴 받았어요. 주셔서. 근데 갖고 있기 부담스러워.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합의하에 해야 된다. 근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야.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가, 아니면 구호물품이나 보증기금에다 이렇게 공익적으로 이렇게 험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세금이 징수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기간이 상속보다는 좀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개월 안에, 그다음에 상속은 6개월 안에, 그래서 외국에서 혹시 오시는 경우면 9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증여도 시가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증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금 신고한 평가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되나요? 네, 대부분 이제 납부 가산세, 왜냐면 기준치가 있잖아요. 좀 낮게 세금을 내시거나 뭐 이러면 세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평가 금액이 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아우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경우에는 이제 납부가 될 수밖에 없다. 가산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 뭐 고의적으로. 근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뭐 실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곧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봐야 될까 싶기도 한데, 자, 무조건 싸게 평가하는 게 유리할까요? 양도 차이가 작으면 물론 양도세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낮으니까. 그런데 증여상속세도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단순 매매로 할 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막 크게 한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작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절한 그 시가에 맞춰서 만약에 상속증여세 평가가 만약에 낮아요. 이러면 이제 양도세 부담 차익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양도세가 부담이 있고요. 증여상속세가 좀 높아요. 막 이러면 양도 차이가 낮을 수 있으니까 증여상속세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선에서 절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한 평가 금액이 잘못됐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 정확하게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기준시가가 그 정도 한 15억 된다더라. 근데 왜 세무서에서만 굳이 이거를 17억에 보느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제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를 읽어보면 A씨는 꼬마 빌딩을 기준시가로 해서 15억 원을 상속세를 이제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30억짜리를 15억에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30억짜리를 뭐 28억, 27억 이렇게 조금 한 거는 좀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추가 세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 자료 제시하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지역에서 한 번도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지금의 시가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3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30억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뭐 이렇게 물어봐서 적절한 선에서 자기 자녀한테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25억이라고 하셨지만 한 번도 이게 신고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 동네는 30억이다. 이렇게. 근데 결론을 그때 당시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냥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약간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틀린 거 하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볼 거냐. 지금 그 지역을 30억으로 볼 거냐, 25억으로 볼 거냐. 그래도 25억이든 30억이든 한 번도 어떤 근거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시가를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금융당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출을 해줄 거니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출을 좀 적게 해주려고. 그래서 좀 뭐라 그래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지만 2021년도 1월부터는 평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갖고 오는 거죠. 그분이 은행에 가서 이 집을 갖고 대출을 상담을 했더니 거기서는 25억이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세무서 너희들은 왜 30억이를 보느냐. 그리고 이 동네에 다 돌아다녀서 부동산 어디 물어봐서 해봤자 26억에서 25억 또 작게는 24억으로 보더라. 난 이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해요. 그래도 30억 기준으로 약간 절충은 있지만 조금 타당하게끔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단 지연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걸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서울이 오래전에 약간 지은 아파트들도 좀 많고 집도 좀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물론 새 아파트가 짓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야 결론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세금을 안 내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게 있으니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자, 그 다음에 절세하는 증여의 방법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보니까 배우자는 6억,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까지, 그다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좀 작아요.
어떤 금쪽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 아들에게 통장에 2천만 원을 넣어 주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비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넘겨줬으니까 그죠?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비과세긴 비과세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넣어줬으면 한 17, 6, 8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년까지는 더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죠. 10년이 쭉 지나가면 고등학생이었던 그 친구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겠죠. 그때 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 가액에다가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받은 게 다 있으면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해봐서 증여공제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세금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다른 일반 세금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높습니다. 높아요. 왜냐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꽁돈? 꽁돈 생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버셔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 돈이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 꽁돈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데 너만. 그것도 요새는 또 누가 그래요. 경쟁력이다. 그것도 뭐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을 천천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빠를 수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찌끄맣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뭐 제 얼굴 보고 수업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목소리로 물론 이제 자료를 보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관건이고요. 설명을 들으시는 게 관건이고요. 화면을 이걸 크게 어떻게 하면 자료가 안 보이시잖아요. 물론 갖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걸 이제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제 얼굴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제가 어디에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실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만 좀 크게 들으시고 볼륨을 높여서 들으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비대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별로 안 좋고 비대면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 컴퓨터 앉아서 제 얼굴 쳐다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 얼굴 쳐다보고 보면 학생들이 앞에 있어야 눈도 마주치고 액션도 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피곤한 것도 보고 그러면 다른 얘기도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지금 화면 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좀 무척 괴롭습니다. 자, 증여공제는 증여공제에 그룹별로 합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성인이면 5천만 원. 이것도 10년이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5천 받고 할아버지한테도 5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계 존속이냐 기타 친족이냐를 조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직계 존속은 조부모하고 부모 다 합쳐서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어. 위에 거, 밑에 거 보지 말고 돼요, 안 돼요? 어려운 거죠. 받았다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친족 같은 경우는 장모, 장인, 시부, 시모, 기타 사위 며느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만약 3년 전에 아버지에게도 5천을 받았다면 증여공제를 받을 것이고 이후에 할아버지한테 또 5천을 받았다. 그러면 뭐래요? 5천만 원 모두 다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직계 존속은 같이 그거니 이어져 있는 거. 타인, 기타 친족,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한번 뵀을 때 사례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증여상속세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편하시게 제가 넣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으면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자, 이제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원래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죠?
계량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1번 은비가 2017년도에 아버지에게 1억 5천을 지겨받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은비가 몇 살인지 몰라요. 30살인지 뭐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5천만 원은 비과세, 1억은 과세 이렇게 계산하시고 2020년에는 어머니에게 증여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2017년도에 1억 5천에 증여 공제 5천만 원 뺀 나머지 1억의 부분에 대해서 10% 97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신고 세액 공제는 뭐예요? 라고요. 신고를 자진해서 했을 땐 여기서 3% 더 빼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이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 기간이 지금 10년이 안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왜 위에 거는 10%고 밑에 거는 20%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세율입니다. 세율.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간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이렇게 한번 해준 걸로 그냥 끝. 세금이 꽤 많이 나오죠. 1억을 받았을 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온 건데 자녀 결혼할 때 축의금은 비과세지만 이 돈으로 자녀에게 집을 구매할 때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지금 막 공개되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공개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들으실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정상적인 세법에 의하면 자녀의 결혼을 할 때 자녀 이름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축의금은 비과세입니다. 그거는 특수 상황이니까. 근데 부모님 성함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돈을 이제 자녀에게 줬다 이러면 과세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법인 그런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에 들어오는 축의금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자녀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조치를 좀 하죠. 그래서 만약에 출처자금이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뭐 이러면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수정도 좀 하고 자녀에게 들어온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직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직업이 없어도 결혼을 못하냐 그거는 아니죠. 아닌데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직업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몇 천만 원씩 축의금이 들어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잖아요, 말이. 결혼을 한다는 건 어느 한 가정을 이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니까 결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약간 부모님이 이렇게 자금도 좀 어느 정도는 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했다 그러면 그걸 또 갚을 능력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옛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거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녀들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아예 그냥 증여 상속 아니면 증여세 딱 주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세금 내 그리고 집 사줄게 엄마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대출 일으켜가지고 부담부 증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가 나왔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여기 있는 책을 막 베끼지 않으시고 이제 참고는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보고 베끼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본인에게 만약에 100억 원 있다면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는 게 바람직할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 해서 끝나야 되는데요. 다 못 끝났던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좀 이상한 게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옮기겠습니다. 왜냐면 화면을 꺼버리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좀 더 나오는데, 자, 오늘은 10강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자료에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강남 부자만 알아야 되냐 상속증여세라는 타이틀로 좀 재밌게 달아봤는데요. 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또 학교를 통해서 또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과 재테크가 꼭 아니더라도 나는 뭐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아야 될 세금 상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잘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네. 네. 그러니까요. 좀 예쁘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 제 화면에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는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딱 인정해서 딱 넣으시면 그 자리에서 딱 나와요. 그리고 세무서까지 굳이 뭐 안 가셔도. 근데 컴퓨터에 그렇게 익숙치 않다, 나는 불편하다, 컴퓨터에 만지는 게 아직은 조금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본인 신분증하고 혹시 임대차 계약서 그런 거 가지시고 관할세무서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그 관할 주소지에 관할세무서, 예를 들면 의정부 가능동에다 하고 싶다, 그럼 의정부 세무서 가셔야죠. 나는 서초구 반포동에 하고 싶다, 그럼 반포세무서 가셔야죠. 나는 양주에다가 내고 싶다, 그래도 의정부 세무서 오셔야 됩니다. 난 집이 남양주야, 별내 쪽,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남양주 세무서로 가셔야 됩니다. 집 주소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집은 가능동인데 별내에다가 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별내에다가 내셔야 돼요. 남양주 세무서에다가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정부 세무서에다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내 건물에다가 내 걸 한다 그러면은 뭐 내 등기부 등본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지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는 그 민원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할 건지, 업종이 뭔지, 그리고 장사라고 표현하기 좋은데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우리 상권 분석 배웠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팔 건지, 얼마만큼 수익이 생길 건지 이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수익수 분석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나 차려놨어,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그렇게 쫙 있어야 등록증을 내십니다. 그래서 딱 세무서가 봤을 때 이거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뽑아주고요. 본인이 가셨을 때 직접 발문을 하면. 근데 또 이제 상담을 합니다. 납세 보호관 처리라고 해서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업종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이제 상담을 좀 하셔서 여기에 적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이름, 주소 이게 아니라 업태 종목이에요. 무엇을 할 거냐, 뭘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 이런 거죠. 판다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저는 학원을 차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럼 4년제 학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군요. 어디다가 할 거예요, 사업자? 무슨 학원 하실 건데요? 미술학원이요?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 주소, 그럼 집 주소하고 사업장 주소가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됩니다. 굳이 다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르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가능하면 발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 인터넷 뭐 굳이 홈택스에 다 할래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업태 종목입니다. 무엇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할 거냐. 왜 업태 종목을 자꾸 운운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느게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컴퓨터를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수리해주는 업종을 해.
근데 판매만 드립다 이렇게 하는 업종을 한다. 그럼 율이 달라요. 표준율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어떤 종류로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사업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영유아냐, 아니면 성인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다릅니다. 뭘 가르칠 거냐, 보습학원이야, 아니면 전문학원이야, 영어학원이야, 이거에 따라 또 달라요. 종류가 다, 세무 코드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알고 계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똑같죠. 뭐 인터넷 발급을 하더라도 민원24에 들어가도 되고 정부24에 들어가도 되고 홈택스24에 들어가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만 아닌다 뿐이지 장소는 어디다 할 거며 업종은 뭐며 상권은 어떻게 되며 돈은 어떻게 벌 거며 어떻게 운영할 거며 사업장 현황은 어떻고 직원은 몇 명이며 평은 몇 평이며 다 쓰게끔 돼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떼그닥 발행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내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 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건지를 가지고 운영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중에서도 간편 아니면 공인인증서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비회원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보를 보시는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실 때는 로그인, 간편 로그인,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톡 로그인 아니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옛날처럼 PC에다 깔아놓지 않고 막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작성을 해야지만 편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렇게 복잡해 그냥 로그인해 비회원으로 이러면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볼 거를 요만큼을 줄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계셔야죠. 메모해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기본사항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도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원본이니까 제가 뽑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옛날 같으면 사업자 등록증 막 걸어놓고 막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중요한 건 업태 종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직원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원을 차린다고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원장 혼자서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수업도 많고 뭐 상담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두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쓰죠. 똘똘한 대학생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비용을 했다. 그러면 매달 10일 날 원천 징수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도 가능해요. 반기별은 1월에서 6월, 7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을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들도 이제 외형이 조금 작은 사람들은 반기별로도 가능합니다.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직원들 월급 주고 돈 주고 이걸 왜 계산을 하나요?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수익 창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이 돈 벌 때 얼마 썼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1억 벌면서 당신은 얼마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임대료도 주고요. 직원도 월급도 주고요. 뭐도 주고요. 뭐 비용도 쓰고요. 이랬어요. 그러면 증거자료 내놓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직원 월급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통장으로 보낸 거 있어요. 이러면 가산세 물어요. 본인이 납세 의무지니까 대표자가 가산세 묻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준 거를 꼭 체크업을 하셔서 뭐 월급 대장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해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신고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나 회계사다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누가 더 요새는 노무사도 이걸 하던데 뭐가 더 좋아요? 물어보신다면 첫째 세무사가 제일 좋고요. 소상공인한테는 세무사가 제일 좋습니다. 회계사가 더 좀 있어 보이는데 회계사한테 맡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회계사는 원래 세무기장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큰 기업의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무사는 이런 자격을 물론 부여받지 않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을도 같이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 뭐 두 개 다 하니까 더 낫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면 약간 물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두 개 다 완전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세무사는 세금만 계산하시잖아요. 훨씬 세무사가 이쪽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요. 그리고 감사도 좀 받아야 돼. 그리고 뭐 자산이 뭐 150억 이상 넘어가. 그러면 회계사한테 맡겨도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냥 회계사한테 할래? 뭐 상관없으시죠. 근데 노무사는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무사는 산재보험에 좀 영향력이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잘 이렇게 운영하느냐, 내보내고 다시 고용하고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죠. 근데 노무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1월에서 3월은 4월 25일,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은 7월 25일, 그 다음에 확정은 꼭 하셔야 되고요. 7월에서 9월은 10월 25일 이기 예정, 10월에서 12월은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는 4번 안 하고 2번만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확정 때만 하시는데요. 면세, 그 다음에 뭐 비과세,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다 비과세, 그런 분들은 다 1월 25일 날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하시죠. 조그만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1월 25일 날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작년도 1월에서 12월 31일 날을 올 한 해, 올 1월 한 달 안에 신고하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들어가서 그냥 뚝딱딱딱 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홈택스를 열잖아요. 그러면 제 거를 로그인해서 제가 들어가잖아요, 거의. 그러면 어떤 신고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안내 문서 같은 게 있어요. 잘 찾아보셔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 안내문을 딱 눌러보면 당신은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사업도 하시면서 뭐도 하시는 거군요.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회사는 안 다니는데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갖고 계세요. 당신은 복식국이 의무자예요. 뭐 이러신 분. 이분들은 웬만하면 의뢰하는 게 좋죠. 의뢰를 해야 세금이 더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사업소득만 있어요. 프리랜서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추계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 경비별로 그냥 신고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꼭 따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셔야겠어요. 아니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세무사 사무실도 안 맡기고 신고 때마다 가서 의뢰를 하는데 아니 왜 연락을 안 해줘요? 연락 안 옵니다. 신고 대상자는. 기장을 하셔야 매월 수수료를 받는 사람한테 사장님 이번에는 뭐예요? 뭐 내셔야 돼요? 뭐 어째요? 저째요? 좀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오지만 신고 대행으로 1월에 한 번, 뭐 7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절대 연락 안 해줍니다. 왜? 네가 아쉬워서 올래면 오고
말래 말아라 이런 분위기예요 약간. 그러니까 매달 수수료를 내면서 어떤 관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할 거냐 이런 분들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래도 내가 계속 거기만 가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연락 안 해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됩니다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많으니까 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이게 관건이. 일단 돈을 벌고 나서 직원 신고고 부가세 신고고 종합소득세 신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 등록세를 내면 이런 가근세 신고,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지만 본인이 선택한 업종에 대해 열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 그리고 딱 못을 박았죠 제가. 하에 돈을 버는 하에 요번 연도는 한 1억 벌었어. 내년에는 한 뭐 1억 5천 벌었어. 그 다음 연도는 뭐 2억 벌었어. 이렇게 올라가는 선 안에서 직원 월급 주고 부가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세금만 낸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세 낼 의미가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원천 진입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업종에 맞는 사람인지 적합한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쫙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도 너무 익숙해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 요금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너무 잘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리고 약간 말투도 툭툭거리고 주민등록 갖고 왔어요? 됐죠?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안 되잖아요. 저희 서비스 센터에 들어와서 대리점을 찾으시는 분은 고객님 이거 데이터를 해보니까 고객님은 이 정도 선에서 내시는 게 적당해요. 세금 뭐 많이 내고 계셨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드릴까요? 그리고 제품이 요게 있는데 더 잘 보이지 않으세요? 제품도 팔면서 세금도 좀 뭐 세금이란다 뭐 요금제도 좀 다운 시키면서 뭐 이렇게 약간 적절하게 손님을 이렇게 업 다운 할 수 있는 사람. 기술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서비스 센터에 맞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을 대응하니까. 그리고 예쁜 이제 옷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구경 좀 할게요 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손님이. 그러면 네. 그리고 지거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런 직원이 왜 필요해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직원 있잖아요.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은 진짜 부담스러워요. 제가 고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잘 파악해서 이거 잘 어울리세요. 이거 이쁜 거 고르셨네요. 이거 인기 상품인데 이거 입어보실래요? 그래서 그리고 편안하게 보시고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떨어져 나갔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또 서버도 했다가 이렇게 조금 피팅도 도와드렸다가 뭐 이렇게 약간 이 분위기를 잘 맞추는 그런 업종에 맞는 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도 또 뭘 가르칠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할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 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웃는 게 이뻐. 사람들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대응해. 넌 옷을 되게 잘 입는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활기를 주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 근로계약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더라도 자 1번, 2번, 갑을, 도장,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법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 조건은 어떻고, 식사는 어떻고, 퇴근은 어떻고, 좀 손님들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뭐 청소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얼마씩 드릴게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구두상으로도 우리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그렇고요. 시간당 얼마씩 드릴게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저희 때처럼 무조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알아서 주겠지.
알아서 올려주겠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같은 거 뭐 이거 정직원이었을 때 채용했을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쓰는 것도 부대 비용이 꽤나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직원한테 국민연금 해줘야 되죠, 건강보험 해줘야죠, 뭐 이런 것들도. 혹시 또 산재보험 대상이 되면 산재보험은 그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장에서 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잖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또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큰 회사예요. 그러면 근로 명부, 인사 기록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수정하면 계속 업데이트. 왜냐면 인적사항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이력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요새 너무 영화에서 너무 나쁜 것만 봐서 그런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걸 하나, 아니면 학생증 같은 거라든가 번호 나와 있는 걸 복사해서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요새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안정을 해서 고용 장려금을 받아서 직원한테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고용지원금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쓰고, 이 사람이 상황에 맞게끔 하게 된다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그 기업과 그 사무실에 숙련됐을 거 아니에요. 경력자인 거죠. 그래서 그 경력을 그때부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달 주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관할신고서에다가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엑스사이즈에서 나온 것처럼 358만 원 정도 지급하는 미혼 남자라면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타 공제해 차감한 후에 가처분 소득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처분 소득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얘기합니다. 358만 원 정도 되면 혼자 살고 주민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다 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10 얼마 뭐 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 예상이에요. 아니던데요. 290만 원 들어오던데요. 뭐 이래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58만 원씩은 안 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혼자 독신이라 58만 원씩은 조금 그렇고 300, 한 2, 30만 원 정도는 가처분 소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원들 월급을 싹 다 줬어요. 1월에서.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연말정산 해야 되죠. 원천 징수 의무자가 대표자예요. 매월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예납적으로 원천 징수하는 경우, 아까 358만 원 주면서 세금 띈 부분을 잘 갖고 있다가 10일 날 또는 반기별로 7월 달, 1월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라며요. 그럼 이거를 정산해야 돼요. 예납했기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떼어줬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었냐, 본인 보험회사에다가, 또는 병원에 가서 아픈 적이 있냐, 또 교육비가 있냐, 신용카드가 있냐, 현금 영수 썼냐, 이런 것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로그인 하면은 쫙 뜹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연말 간소화를 회사에서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요. 환급받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납부가 되면 월급에서 더 빼고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급을 받았어요. 그럼 대표자가 먼저,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죠. 대표자가 먼저 직원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낼 세금에서 차감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직원들 환급 받는 걸 왜 나한테 받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서 그런 의무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의 환급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먼저 주고 앞으로 낼 세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그렇게 암묵적인 어떤 의무감이 있으신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여태까지 한 거 중에서 그 대표이사들이 돌아가시거나 망하거나 막 이러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직접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혹시 또 지금 직원이시거나 아니면 월급을 주는 입장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공인인증 로그인해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넣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쭉 이거 나온다 나 봤던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난 회사 다니니까 이런 거 띄워가지고 회사에서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표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으셔서 내가 의뢰하는 조력자에게 줘야겠죠. 세무사는 세무사, 회계사는 세무사, 근데 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분기별로 말씀드렸죠. 꼭 해야 되는 건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VAT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value, added tax, value, 가치가 있는, 가치 이런 뜻이에요. added는 ed가 붙었으니까 포함된, 포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포함된, 가치에 포함된 세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A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그 재화,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재화라고 하죠. 제품을 통틀어서 재화나 가공되는 용역에 제공을 할 때 증가되는 가치에 붙는 그런 세금. 한국은 거의 10%, 지급금액의 11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매출액이 4,800 미만인 자는 간이가세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라 8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8천만 원 미만인 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아니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했다. 받으실 수는 있지만 납부는 조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간이가세자는 못 끊어요? 네, 못 끊습니다. 신용카드는 끄실 수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에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요약해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요약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무슨 요약이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가 안 붙는다는 건 세금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10%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를 해도 그 본세,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그럼 부가세가 붙어요. 그럼 11만 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10만 원만 주고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붙지 않고요. 연탄하고 무연탄 같은 것도 안 붙고요. 위생용품 같은 것들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 이거 혈액도 조금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용역, 그 다음에 일부 제외한 여객 운송 용역 뭐 이런 것들, 이 일부 제외한, 그럼 부가세가 붙는, 비행기 타보세요. 부가세 붙어요. 여객을 운송하잖아요. 붙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대상이구나, 이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관, 박물관, 뭐 공익 목적으로 특정한 단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은 부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거 부가가세가 붙고 부가가세가 안 붙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수증 필요 없어요 라고 버리지 마시고요. 영수증을 쭉 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금액이 있고 붙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게끔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포스트에 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셔서 맨 밑에 내가 얼마 냈지? 낸 금액, 카드를 긁혔던 금액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맨 밑에 보면 이 정도는 포함이 됐구나, 이 정도는 포함이 안 됐구나,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 세무서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맡기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일반 과세자들은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10%, 내가 사온 금액에서 10%, 즉 빨간 걸로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만 원어치를 매출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에 5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간이가세가 여기 또 8천만 원 미만으로 해당이 됐네요. 8천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 이 간이가세자는 누구가 제일 요새는 간이가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8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카드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매입 자료를 다, 그러니까는 세율이 업종의 부가율에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집니다. 1억 버는 사람하고 8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억 버는 사람하고 8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지 않죠.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업종 부가율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근데 서울 경기권은 간이가세자가 거의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카톡이 또 와가지고 소리가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나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거의 뭐 끝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좀 다음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자료는 또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자, 달력을 잠깐 뵐까요? 23일입니다. 이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23일이에요. 그래서 23일 날 이제 하고요. 30일 날 한 번 더 하고요. 6일 날을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채야 못 주셔도 13일까지는 자료를 다 주셔야 돼요. 한번 만나요. 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날 또 시험 기간이라 선생님들 불편하시면 그러면 이걸 어디다 내야 되느냐? 자율전공학부의 자율전공 그 성인학습사 센터에 조은비 조교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말을 해놓을 테니까 그때 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23일, 30일, 6일까지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려도 되고,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계속 수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